아빠가 회사 가면 엄마 방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와요. 문은 꼭 잠겨 있었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이상한 소리를 냈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붉은 색연필로 얼굴을 칠하고 파란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집 어딘가가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밝게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 부엌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아내, 이 모든 것이 변함없는 일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 한 장의 그림, 단 한마디의 순진한 고백이 그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 안깊숙이 번지고 있었다. 수리 기사가 자주 찾아오던 이유,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던 묘한 기척, 평소와 달라진 아내의 눈빛까지 나는 그 모든 조각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한 문장이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진실,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행동.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것은 7살 아이의 두려움이었다. 나는 올해 45살, 서울 마포의 고층 아파트에서 아내 지연과 8살 아들 하늘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것 없는 중년 가장의 삶이었고 회사와 집을 오가며 지켜온 이 일상은 그 자체로 안정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평온이 사실은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더는 피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말하려 한다. 그때는 몰랐다. 아주 사소한 낯선들이 모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늦은 밤들이 이어지던 어느 겨울, 예상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 날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공기와 익숙한 냄새가 맞아줄 거라 생각하며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급했고 말끝이 자꾸 흐트러져 있었다. 하늘이가 치킨을 먹고 싶다며 사오라는 말까지는 무난했지만 전화가 끊어진 뒤 한동안 남는 여운이 묘하게 거슬렸다. 이런 감각은 대개 지나가지만 그날만은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걸렸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다. 우리 집에서는 나지 않던 숙성된 우디 향수에 가까운 향이었는데 잠시 멈칫한 내 움직임이 무색하게 거실 조명은 너무도 평온하게 켜져 있었다. 다녀왔다고 말하니 부엌에서 지연이 짧게 대답했는데 짙은 화장과 불필요하게 단정한 머리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이는 옆집에 갔다며 보이지 않았고 에어컨이 잠시 고장나서 기술자를 불렀다는 설명은 작동 중인 본체의 상태와 묘하게 어긋났다. 의심이라는 감정이 목줄을 당기며 튀어나오려 했지만 나는 애써 눌렀다. 지연은 늘 집안을 깔끔하게 관리해왔고 나는 그런 아내를 믿어왔으니 그 믿음이 쉽게 균열을 내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주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겹쳤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술자가 여러 번 다녀갔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 집 안의 모든 설비는 멀쩡했다. 하늘이도 평소의 활발함을 잃고 조용히 그림만 그렸는데 학교가 어떠냐고 물으면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아이의 침묵은 어른들의 거짓말보다 더 정확하게 집 안의 공기를 말해주곤 한다. 그때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며칠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작업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내리기 직전 급하게 목례를 하고 사라졌다. 괜한 생각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지연의 상기된 얼굴은 내 마음속에 침전된 의심을 다시 휘저었다. 전등이 깜빡여 전기기술자를 불렀다는 말은 또 한 번 설비와 전혀 맞지 않았고 설명하는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래도 나는 웃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그 미소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를 감추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조각들이 이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다만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그저 또 하루를 살아냈을 뿐이다. 공개 수업이 끝난 뒤 교실 한쪽 벽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나는 하늘이의 그림을 발견했다. 내 사람의 얼굴이 빼곡히 들어있는 아이답게 색연필을 꾹꾹 눌러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셋은 작게 그려져 있는 반면 낯선 남자 한 명만은 유독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그 집의 주인이 그 사람인 것처럼 압도적으로. 나는 숨을 가다듬고 하늘이에게 물었다. 하늘아, 이거 내가 그린 거지? 아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우리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손끝을 느끼며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하늘이는 연필을 빙글 돌리며 맑은 얼굴로 대답했다. 엄마랑 자주 오는 아저씨요. 집에서 놀아요. 그 한 문장에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듯했다. 아이의 상상일 수도 있다는 억지 위안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림 속 그 남자의 웃음과 지연 곁에 붙어 서 있는 모습은 너무 생생했고 아이가 그렸다기엔 지나치게 정확했다. 그림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리만큼 길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머릿속은 묵직하게 멈춰 있었고 단순한 오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부터 움트고 있던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은 반갑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공개 수업이 어땠냐고, 하늘이가 잘했냐고 자연스럽게 묻는 얼굴에는 불안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그림을 내밀었다. 지연아, 이거 좀 봐. 지연은 그림을 받아든 순간 아주 짧게 멈췄고 그 멈춤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목소리는 어딘가 갈라져 있었고 상상일 거라고, 아이가 요즘 그림에 빠져서 그러는 거라고 말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가 방문에서 나왔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근데 왜 엄마랑 아저씨는 방에서 문 잠그고 한참 안 나와? 그 말이 거실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엄마가 저보고 TV 크게 틀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무서웠어요. 지연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하늘이를 꾸짖자 아이는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거실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상상이라고만 반복했다. 그 말을 믿으려는 마지막 시도조차 스스로 허락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일찍 잠들었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하늘이 방으로 향했다. 하늘이는 침대에서 또 한 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늘아, 아빠한테 말해줄래? 그 아저씨 자주 와?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아빠 회사 가면 와요. 엄마랑 방에서 뭐 하면서 놀아요. 절대 들어오지 말래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이의 그림책을 펼치자 여러 장의 그림이 더 있었다. 지연과 낯선 남자가 문을 걸어 잠근 방 안에 서 있고 문 밖에서 하늘이가 울고 있는 그림. 아이의 작은 얼굴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눈물은 파란 물감으로 길게 번져 있었다.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무서워요라고 적혀 있었다. 언제 그린 거야? 지난주요. 엄마랑 아저씨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무서웠어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충격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 작은 아이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공포였다. 나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하늘아, 괜찮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하루 휴가를 냈다. 평소 같으면 잠시 쉬어야겠다며 가볍게 넘겼겠지만 그날만큼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결심을 한 상태였다. 지연에게 들키지 않도록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와 스마트홈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기기와 움직임 감지 센서를 구입했다. 거실, 선반 위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설치해두자 겉으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고 나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연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 친구들이랑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일요일 밤쯤 들어올 거야. 지연의 눈빛은 짧게 흔들린 뒤 빠르게 고요해졌다. 그래요. 오랜만이잖아요. 잘 다녀와요. 말은 태연했지만 그 말투 어디엔가 가벼운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 미묘한 기류는 오히려 내 긴장감을 더 자극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부러 큰 가방까지 챙겨 집을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간 곳은 친구 집이었다. 거기서 스마트홈 기록과 센서 연동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정오를 넘기자 우리 집 현관문의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스마트 기기에서 떴고 잠시 후 낯선 남자의 출입 기록이 찍혔다. 작업복 차림이기는 했지만 손에 들려있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와인이었다. 그 순간 이미 예상하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분노가 서서히 깨어났다. 센서 화면에는
거실의 조명 밝기가 변하고 사람 두 명의 움직임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보였다. 지연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음성감지 로그로도 알 수 있었다. 둘은 거실을 오가며 대화를 나눴고 일정 시간이 흐르자 침실 쪽 조도가 낮아지며 움직임이 사라졌다.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현실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악몽이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친구 집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을 잇지 못하는 나를 보며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내가, 가정이, 무엇보다 하늘이의 순수함이 이런 방식으로 배신당했다는 걸.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가 그 순간 꺼져버린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핸들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웠고 서울의 야경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보였다. 몇 시간 전 화면 속에서 본 장면은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고 함께 보낸 7회가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조금 넘었다. 예상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나를 본 지연은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내일 온다며.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려 했지만 그 억지스러운 표정이 도리어 나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낚시가 별로라서 일찍 왔어. 짧고 건조하게 말하고 지나쳤다. 그날 밤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숨이 막힐 만큼 힘들었지만 나는 감정을 억눌렀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이성으로 해야 한다는 걸 그날 절실히 느꼈다. 지연이 잠든 뒤 조용히 일어나 다시 스마트홈 기록을 정리했고 출입 내역과 움직임 기록을 모두 USB에 복사했다. 더 이상 되돌릴 길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늘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아이의 웃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붙잡아주는 듯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꺼낸 대화는 나를 또 다른 결심으로 몰고 갔다. 하늘아, 아빠랑 둘이 사는 건 어떨까? 아빠가 밥도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좋아요. 근데 엄마는요?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엄마는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어. 왜요? 어른들 사정이란 게 있어.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하늘이를 재워두고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 빈 캔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며 쌓여온 감정들이 무너져 눈물로 흘러내렸다. 그런 내게 지연이 다가와 물었다.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내가 이상하다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지연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나는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 얼마나 함께 살았지? 7년 왜 그래요? 그 7년 동안 내가 뭐가 부족했어? 왜 그랬어? 지연의 표정이 굳어가는 순간 방에서 하늘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아빠, 왜 울어요? 순수한 그 한마디에 나는 더는 아이 앞에서 이 혼란을 보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를 다시 방에 데려다 재우고 나오는데 문 옆 책상에 놓인 하늘이의 또 다른 그림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그림 속에서 지연과 낯선 남자는 집 안쪽에 서 있었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하늘이와 나는 아주 작게 마치 그림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색감은 흐릿했고 아이의 손끝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선 하나마다 불안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다시금 다짐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그림의 마지막 장면에는 지연과 낯선 남자가 나란히 서 있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하늘이와 내가 작게 마치 집 밖으로 밀려나듯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붉은색으로 얼굴을 칠해 놓았고 위에는 서툰 글씨로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하면 아빠는 어디 가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꺼지는 듯했고 나는 조용히 그림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이것 좀 설명해 줄래? 그림을 내밀자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이게 하늘이가 그린 거야? 그래. 엄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까봐 우리 아들이 걱정해서 그린 그림이야. 지연은 급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오빠, 이건 오해야요. 그냥 그만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실을 감출 수 없는 흔들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다 확인했어, 지연아.
스마트홈 기록을 설치했거든.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피가 빠져나가듯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그랬어? 우리 가정이 뭐가 부족해서, 하늘이가 뭐가 모자라서.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오빠는 늘 일만 하고 저는 혼자였고 나는 분노가 다시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그런 짓을 했어?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급히 말했다. 하늘이는 몰라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가웠다. 하늘이가 다 봤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렸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은 해봤어? 지연은 흐느끼기만 했고 그 눈물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도 주지 못했다. 너무 많은 거짓말, 너무 깊은 대신이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이혼할 거고 하늘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지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안 돼요. 하늘이는 안 돼요. 나는 참아왔던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되물었다. 아이 앞에서 그런 장면을 만들었던 내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날 밤 나는 하늘이 방에서 아이 곁에 누워 있었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밤새 눈을 감지 못했다. 7해 동안 지켜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제부터 싱글 아버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있었다. 하늘이만큼은 절대 다시 상처 안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먼저 오랜 친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민수에게 연락했다.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스마트홈 기록을 보여주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한 증거다. 양육권은 충분히 가능해. 아이가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야. 하늘이의 그림도 법적으로 큰 힘이 될 거야. 사무실을 나설 때 내 가방에는 이혼 소장과 양육권 청구서가 들어있었고 그 무게는 단순한 종이를 넘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묵직했다. 집에 돌아오자 지연은 밤새 울었던 듯 눈이 붓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나는 대답 대신 서류를 건넸다. 이혼하자. 지연의 손에서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늘이 위해서라도. 그 말에 나는 참아온 감정이 비집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를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했겠어? 나는 가방에서 하늘이의 그림 한 장을 더 꺼내 조용히 펼쳐보였다. 그림 속에는 침대 모양의 윤곽, 지연과 남자의 그림자, 그리고 문틈 앞에서 울고 있는 하늘이가 있었다. 지연은 그림을 보는 순간 주저앉았다. 이게 하늘이가 본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본 그대로야. 7살 아이가 왜 이런 걸 그려야 했을까? 넌 엄마로서 뭘 한 거지? 지연은 계속해서 흔들리며 울었지만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 잘 읽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하늘이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어. 안 돼요. 제발 하늘이는 엄마가 필요해요. 저는. 지연의 손이 내 옷깃을 붙잡았지만 나는 조용히 손을 떼어냈다. 그 손끝의 떨림마저도 이제는 나를 붙잡아 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하늘이를 떼어놓지 마세요. 지연은 울먹이며 내 옷깃을 붙잡았지만 그 손끝의 떨림조차 더는 나를 붙잡아 둘 힘이 되지 못했다. 아이를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오래 함께한 사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럼에도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지나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지연아, 아이 눈에 내가 어떻게 남을지는 내 선택이었어. 하늘이가 문 밖에서 울고 있는데도 너희 둘은 계속했잖아.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듯 무너졌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짐 정리해. 일주일 안에 나가줬으면 좋겠어. 하늘이한테는 내가 차근히 설명할게.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담배를 물었다. 오래전 끊었던 담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너진 숨을 붙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늘이를 혼자 어떻게 지키지? 질문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지연은 가방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 하늘이를 끌어안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애절했다. 하늘아, 엄마가 잠시 할머니 집에 있을 거야. 금방 올게. 엄마 가지 마. 나 잘할게.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목소리에 지연도 결국 큰 소리로 울었다. 나 역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지만 그래도 이 결정이 하늘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믿음 하나만큼은 버릴 수 없었다. 지연이 떠난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처음 며칠 동안 하늘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깨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내가 잘한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표정이 밝아졌고 말수도 조금씩 늘었다. 학교 선생님은 아이가 요즘 더 활발해졌다며 전화를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림이 달라졌다. 더 이상 짙은 파란 눈물이나 뒤틀린 표정은 없었고 밝은 색으로 채워진 우리 둘의 모습이 종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늘이를 만나러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세 사람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자리 잡았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다시 서는 중이었다. 지연도 지난날의 실수를 인정했고 그 눈빛에는 늦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한 달 뒤 법원 조정이 열렸다. 나는 스마트홈 기록과 하늘이의 그림들을 제출했고 판사는 양육권을 나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지연은 울었지만 더는 대항하지 않았다. 기훈 씨, 아이 잘 키워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법원 앞에서 지연이 말한 그 문장은 처음으로 거짓이 섞이지 않은 사과였다. 그제야 마음속 굳은 덩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하늘이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또 다른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나와 하늘이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가고 있고 멀리서 지연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림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눈물 자국이 남은 내 얼굴을 보고 놀라 다가왔다. 아빠, 울지 마요. 나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또다시 울컥했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어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만큼은 행복하게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이혼 후 3달이 흘렀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회사에서는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팀장님과 조율했고 나는 하늘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며 하루 일과의 중심을 아이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서툰 점은 여전히 많았다. 아침밥은 번번이 타거나 모양이 이상했고 옷차림을 챙기는 것도 엉망이기 일쑤였다. 어느 날 하늘아, 오늘 아침은 계란말이 어때? 하며 처음으로 계란을 굽다가 모양이 망가져 먹을 수 없게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늘이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해준 거니까 맛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아팠고 동시에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이 앞에서는 꾹 참았다. 그렇게 요리도 집안일도 천천히 익숙해져 갔고 주말이면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둘만의 시간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장을 보며 하늘이에게 말했다. 오늘은 뭐 만들어 볼까? 하늘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아빠랑 요리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 밝은 웃음을 바라보는 순간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 둘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새삼 느껴졌다. 물론 외롭고 허전한 밤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지연이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늘이의 그림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늘이는 새로운 유치원으로 전학을 갔다. 예전 유치원에는 그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전학 첫날 담임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이가 불안한 그림을 그리거나 달라진 행동을 보이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변화가 좀 있던 터라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는 밝은 아이니까 잘 지낼 거예요. 라고 말했다. 몇 주 뒤 유치원에서는 가족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마음속에 작은 긴장감을 품고 행사에 들어섰고 벽면을 따라 전시된 여러 아이들의 그림 사이에서 하늘이의 작품을 찾았다. 그 그림 속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큰 집 안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나와 하늘이, 그리고 위에는
아빠랑 나랑 사는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더 이상 어두운 색도 겁먹은 표정도 없었다. 밝고 따뜻한 색들로 채워진 그림은 그 자체로 아이의 마음이었다. 하늘이는 내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아빠, 내 그림 봤어요? 응. 정말 멋지다. 우리 집이 참 행복해 보인다. 맞아요. 아빠랑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벗겨지는 듯 했다. 지난 고통과 혼란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새 출발을 위해 결정을 내렸고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낯선 동네였지만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사 첫날 하늘이는 새로운 방에서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는 거야? 우리 새 집이요. 아빠랑 나랑 사는 집. 그림 속에는 이번에도 우리 둘뿐이었다. 하지만 집 앞에 작은 강아지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누구지? 우리 강아지요. 아빠,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나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유기견 센터 가보자.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한 마리의 작은 말티즈, 구름이를 새 식구로 들였다. 하늘이는 더 활발해졌고 나 역시 퇴근 후 기다리는 두 식구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살아가는 힘을 느꼈다. 지연은 한 달에 한 번 하늘이를 만났다. 처음엔 어색한 공기 속에서 숨을 고르듯 조심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관계가 다져졌다. 지연도 스스로를 추스르며 일자리를 구했고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새 아파트의 거실 벽엔 어느새 하늘이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더 이상 어둑한 그림자는 없었고 밝고 행복한 색들만 남았다. 그때 깨달았다. 고장난 건 가전이 아니라 관계였고 고쳐야 했던 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현관 앞에서 하늘이와 구름이가 동시에 달려온다. 완벽한 가정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삶은 충분히 따뜻했고 충분히 행복했다. 하늘이의 그림 속 세상은 이제 환한 색과 웃음으로 가득하다. 나는 가끔 밤이 깊어지는 순간 지연과 함께했던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배신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시 쑤셔오는 법이다. 하지만 하늘이의 환한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얻는다. 세상에는 완벽한 해답이 없다는 걸 이 일을 통해 배웠다. 다만 아이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하늘이의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아이의 눈에는 때로 어른이 외면하는 진실이 가장 먼저 담긴다는 걸. 그리고 그 순수한 한 장의 그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걸. 오늘도 나는 문을 열면 두 식구가 나를 향해 뛰어올 것을 알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삶을 견뎌낼 이유는 충분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